천연가스는 전형적인 판매자 주도 시장이에요. 판매자가 갑인 시장. 폴란드, 네덜란드,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여기 러시아에다 좀 세게 개기는 나라들이잖아요. 여기는 가스 공급이 이미 중단됐습니다. 아예 가스 안 줘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프리포트라는 곳이에요. 미국에 있는 프리포트,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가 한 6월쯤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FBI가 지금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데 뭐를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냐면은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 그러니까 프리포트의 화재 사건은 러시아 해커들이 프리포트를 공격해서 이 압력 제어를 못하게 해서 터트린 거다.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영화 같은 얘기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LNG가 원활하게 유럽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네.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웃을 일은 오늘 웃을 날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월요일 아침부터 침울하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8월 또 마지막 주 시작되고 이제 9월이 곧 시작됩니다. 예. 자, 그나저나 언제 한번 요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채팅창에 계속 지금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예. 비탄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거요? 네. 그게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아, 그래요? 예. 내일 해 그러면. 내일이요? 이제 내일부터 계속 나오잖아. 아, 예. 근데 그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오히려 오해가 오해가 있을 더 수 많으실 있구나.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이거 사실 안 그래도 이렇게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금 시간은 걸릴 건데 그 채무조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진짜 이제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채무조정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녁 시간이든 언제든 한번 정리해 갖고 예. 뭐 설마 나라가 뭐 그냥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네. 거고요. 정말 그 채무탄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이제 그쪽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IMF 때 신용불량자 되신 분들이 언제 구제받았는지 아세요? 2013년에 받으셨어요. 98년에 신용불이행, 채무불이행을 한 사람이 분들이 예, 그냥 거의 한 십몇 년을 신용불량자로 그냥 살면서 뭐 대출도 못 받고 신용카드도 못 받고 그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말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네. 아니 뭐 내가 빚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쓰면은 주유소에서 포인트라도 몇백 원 깎아주는데 자기는 돈도 없는데 그 몇백 원 포인트 받는 것도 못 해주냐고. 그러니까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분들이 비탄감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받게 되는 건데 정말 그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에서 채무 조정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채무 불이행을 한다는 게 뭐 내가 그냥 빚 갚기 싫어가지고 그 채무 탕감을 받아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전체 버는 돈의 거의 한 4분의 3을 그냥 다 뺏기면서 정말 최소 생활비로 몇 년을 사시거든요. 7, 8년 살아야 그래야 겨우 이제 정말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제가 드디어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 채무 조정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대로 한번 예. 또 정리해서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금명간 굉장히 좀 이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거시의 날이 될 것 같아요. 그 잭슨 홀발 신탁이 내려왔는데 보통 신의 언어는 모호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냥 뭐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마라. 금리 올릴 거다. 막 올릴 거다. 내년에도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이게 잭슨홀 미팅 전에 지난 목요일날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 좀 짤이 돌고 있길래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이 표정과 말이 너무 잘 맞는다 뭐 이런 겁니다.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네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씩 웃으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졌던 가장 큰 논거는 우리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지만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내년부터는 완화가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한 3개월, 4개월 후의 전망을 두고서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창용 총재가 연말 이후에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번에 뭐 파월 의장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거의 뭐 지금 뭐 나스닥은 거의 4% 가까이 빠지면서 뭐 박살이 났는데 뭐 잭슨홀 관련해서는 이제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뭐 여러 분들이 잭슨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잭슨홀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고 그 이창용 총재가 잭슨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인플레이션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인플레이션은 뭐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큰데 유가는 대충 어느 정도 좀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은 천연가스 얘기를 조금 해보려 그래요. 천연가스요? 예. 네. 그러니까 유가는 어느 정도 좀 잡힐 수 있겠지만 천연가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경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적이라는 거는 그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변화를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부족하다고 해서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매칭을 시킬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 유가 추이를 보면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6월 달에 한 115달러 갔던 게 지금은 한 90달러 중반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유가는 사실 전쟁 초기에는 확 올랐다가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내려오면서 유가는 좀 내려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한 건 없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 90달러 선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뭐 IB들의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가 전망을 보니까 4분기가 3분기보다 소폭 좀 낮아지는 정도? 그럼 100달러 초반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고 IB들의 2023년 내년 전망은 한 90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좀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좀 내려오는 조금씩 내려오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천연가스는 지금 막 두말할 나위 없이 높습니다. 9월 인도분 기준으로 보니까 전거래일보다 이제 9월 인도분이 한 뭐 하루에 뭐 20% 오른 날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침공 직후와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천연가스가 올라와 있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은 한 1000% 좀 넘게 1년 만에. 아, 가격이요? 예, 1년 전에 그러니까. 26유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295유로 나와요. 야. 10배 올랐습니다. 10배. 네네. 500불 수준이래 유가로 환산하면 그렇죠. 배럴당. 예, 살벌하죠. 지금 유가가 95불 아니에요. 예. 그 유가 환산하면 5배 더 오른다는 거죠. 오르네. 예. 그리고서 지금 가스프롬이 최근에 그 3일간 또 가스 공급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게 유가가 확 천연가스 가격이 쫙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뭐 얘기는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겨울에 아예 잘라버리려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미 전체 그 원래 공급할 수 있는 전체 가스 공급량의 한 2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한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사실 그 다른 원자재들은 가격 하락세가 완연하게 보여요. 비철 금속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14% 줄었고 내려왔고 곡물 가격도 7월에 전월 대비 한 16% 하락했고 이게 뭐 우크라이나가 좀 수출을 재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만 보다 보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좀 안 보게 되는데 사실 뭐 철강 가격, 비철 금속, 곡물가 이런 거 다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다 떨어지고 상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그 뭐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아, 토요일 날 나왔구나. 일요일 날 릴리즈가 됐으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현황이라는 그 자료인데 그 최영우 과장님, 최정호 조사영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한 천연가스 규모가 7월 기준으로 일평균 35%까지 줄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00을 공급하던 게 지금 35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났고 네. 거기에 최근은 5분의 1 토막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전체 에너지의 24%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죠. 그리고 이 천연가스 전체의 36%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독일이고요. 독일은 전체 공급량의 3분의 1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체코나 라트비아, 헝가리 같은 나라는 100% 러시아 가스를 써요. 그리고 뭐 독일도 전체의 65%, 이태리도 43%. 그러니까 이거를 유럽에서 좀 유가 에너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좀 잡히면 천연가스 좀 안 잡혀도 그럼 기름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당신은 지금 그 천연가스 보일러 집에 우리 다 도시가스 보일러 쓰잖아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 보일러 다 뜯어내고
디젤 보일러로 바꾸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전형적인 판매자 주도 시장이에요. 판매자가 갑인 시장. 지금은 조금 변하긴 했지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하나 잡을 때 이 천연가스 우리 동네에 천연가스가 있어요. 이걸 내가 개발할 거예요라고 딱 개발을 띄우는 순간 이 천연가스를 옮길 배는 누가 가져가고 이거를 사는 건 누가 사가고 이걸 다 정합니다. 가스전 하나 발견돼갖고 뽑는다고 치면 예. 네. 그러면 그냥 가서 가스전 있으니까 우리 가스 많이 나왔으니까 사가세요. 뭐 올해는 뭐 얼마예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가스전 예를 들어서 뭐 30년 한다 그러면은 뭐 10년 장기 계약 그런 거 걸어놓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막 요동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스팟 시장하고 장기물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파는 시장은 되게 작아요. 근데 진짜 주류 시장은 요즘에 우리가 뭐 카타르 LNG 그래가지고 대우조선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다가 뭐 몇 척씩 뭐 100척 발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척을 발주하는 순간 그 100척을 발주하는 그러니까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운반선과 사가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맨날 이렇게 뉴스 나오고 하는 건 다 스팟 가격이에요? 스팟 가격입니다.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는 얼마 안 되는? 그쵸. 근데 여기서 장기 물량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카타르에서 받아오면 돼요. 장기 물량이 있으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스팟에서 조금 진짜 비싸게 받아오면 되는데 지금 유럽은 아예 그 장기 물량이 끊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스팟 시장에 있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스팟 시장을 다 긁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 물량을 우리나라 카타르에서 받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남잖아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판다고요. 카타르에서 천연가스를 실어 왔는데 시장에 못 내나요, 우리는? 못 내놔요. 그 정도로 파는 사람이 왕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한테 사가는 건 괜찮은데 남는다고 딴 데 팔 생각은 하지 마. 당근마켓에 못 올리고. 당근마켓 못 올립니다. 그러다 걸리면 끊어버리지. 그쵸. 이거는 계약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직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기 물량을 받아왔는데 물량이 많이 남아. 그럼 그거를 배에다 실어서 유럽에다 갖다 주면 어떨까?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팟 시장에서 막 긁어와야 되는 거고 그럼 장기 물량이 끊긴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최근 보도 보니까 FSRU 2기 빌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FSRU라 그러면 좀 표현이 어려운데 그냥 터미널이에요. LNG 터미널.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LNG 터미널 그러니까 배로 실어오는 거를 굳이 받아올 터미널 자체가 없어요. 이 터미널 만드는데도 뭐 거기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파이프가 끊겼네. 그럼 딴 데서 받아와야지. 준다는 데가 있어도 터미널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FSRU라 그러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걸 FSRU라고 안 하고 해양 플랜트라 그러면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해양 플랜트? 예. 그 옛날에 많이 망한 거 아니에요? 많이 망한 거. 네. 그겁니다. FSRU가? 예, 그게 해양 플랜트의 일종이에요. 그게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하면 보통 바다 때 시추해갖고 거기서 뽑아갖고 배까지 실어준 요 시스템 그걸 이제 그것도 해양 플랜트.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다시 뭐 기화를 시키거나 액화를 시키는 터미널. 이것도 육상에다 터미널을 만들 수도 있고 해양에다 띄워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FSRU 같은 경우는 플로팅 방식이라는 거죠? 예. 네. 이게 전 세계에 35척이 있는데 그 중에 33척을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독일은 당장 이제 파이프라인 끊기게 생겼으니까 FSRU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대여한다고 빌려가지고 막 충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은 우리나라 쪽에 주문 좀 또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좀 있어요. FSRU가 독일뿐만 아니라 뭐 그런 나라들 많아지겠네.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LNG는 좀 유동적이죠. 그나마 움직일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은 뭐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FSRU 관련한 기대도 조금 있는데 독일이 이제 와서 좀 부랴부랴 FSRU 빌리러 다니고 있다. 이걸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 러시아에서 오는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거든요. 그 노드 스트림, 투르크 스트림, 그러니까 터키 거쳐서 오는 거. 거기고 야말, 폴란드 거쳐서 오는 거 야말이 있고 그 우크라이나 거쳐서 오는 비아 우크라가 있는데 야말은 이미 안 보내줘요. 가스를 안 보내줘. 끊었어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노드 스트림 같은 경우는 5분의 1 토막 났고.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네덜란드,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여기 러시아에다 좀 세게 개기는 나라들이잖아요. 여기는 가스 공급이 이미 중단됐습니다. 아예 가스 안 줘요. 그래요? 예.
큰일이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루브라 결제를 거부하고 가스관 정기 점검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재에 대한 반발 얘기를 좀 해요. 그리고 예전에 자유의 배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러시아가 유럽에다 막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LNG 그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낸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셰일 혁명 이후에 우리가 셰일 가스를 많이 수출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미국 안에서도 다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가 움직였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막 항구 만들고 거기도 LNG 터미널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그러니까 프리포트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프리포트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체 수출 물량, 천연가스 수출 물량의 17%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한 6월쯤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원래 한 지금쯤이면은 다 정리가 돼서 수출을 할 수 있겠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FBI가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한 11월 넘어갈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귀를 하는데. 근데 천연가스에서 11월이 왜 중요하냐면은 4월부터 10월까지를 천연가스에서는 비축기라고 해요. 아 겨울에 쓸 거를 모아놓는. 예, 그럼 네. 4월부터 착착착착 해서 모으거든요.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를 방출기라 그럽니다. 근데 아까 전에 프리포트가 제기되는 게 11월 이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비축기에 비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밍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FBI가 지금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데 뭐를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프리포트가 불가항력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 선언을 한다는 건 이건 천재지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아니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슬슬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프리포트가 우리가 불가항력 선언을 폐지를 했어요. 사람의 잘못이 있다는 거고. 그럼 FBI가 뭘 수사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 그러니까 프리포트의 화재 사건은 러시아 해커들이 프리포트를 공격해서 이 압력 제어를 못하게 해서 터트린 거다.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영화 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화 같잖아요.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러시아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 프리포트에 대한 정찰 작업이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찰 작업이라는 거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딱 와서 뭐 하고 있는지 보고 갔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FBI가 그 팀 이름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전에 제노타임이라는 팀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프리포트를 공격한 러시아 해커 팀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의 다크사이드라는 팀이 해킹을 해서 폐쇄를 시킨 적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이게 그 러시아 해커들이 지금 프리포트를 공격했다는 거고 그걸 FBI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프리포트가 재개를 하는데 올해는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LNG가 미국에 있는 LNG가 원활하게 유럽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거 미국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회색이 레인지예요. 많을 때 적을 때 네. 5년 평균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파란색이 현재 비축량입니다. 재고 현재 재고. 그러면 거의 그 아래쪽에 붙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재고가 레인지가 이 정도 됐는데 회색으로 레인지가 됐는데 그 중에 지금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 네, 벗어나진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비축량이 굉장히 작다는 거고 그럼 이제 지금 비축할 수 있는 때가 2달 남았거든요. 9월, 10월. 그러니까 2달 안에 얼마나 비축할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게 유럽 건데 제일 위에 거 보시면 되는데 요 끝에 2021년 그리고 이게 지금이거든요. 2021년 작년 재고를 쌓은 게 보시면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거는 비축기가 되면 위로 올라갔다 방출기가 되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면은 거기 밑에 붙은 것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비축이 잘 안 됐다는 얘기네. 안 됐다는 거죠. 그 작년에 그 아시잖아요. 천연가스 비축 많이 안 돼가지고 풍력에 바람 안 불어가지고 뭐 천연가스 가격이 4배가 뛰었니 5배가 뛰었니 그게 작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 상황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열심히 비축을 해도 작년보다 더 비축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천연가스 거의 지옥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박박 긁어서 그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박박 긁을 물량도 사실 많이 부족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 더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부족으로 전력 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라인강 수위가 지금 한 32cm 정도까지 낮아졌는데 네. 평소에는 81cm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라인강이 수상 운송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한 40cm 정도 되거든요. 그 언더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거기에 라인강을 주변에서 그 화학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화학 회사들이 지금 제품 조달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세계 최대 화학 회사인 바스프라우든지 이네오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몇 개 회사들이 있는 코베스트로라든지가 있는데 여기가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전력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 화학 제품 자체를 천연가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이제 탄소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H4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쪼개가지고 이걸로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천연가스가 안 들어오면은 화학 제품의 전력도 공급이 안 되는 데다 지금 가뭄 때문에 물류도 안 되는데 천연가스를 거의 한 70% 이상, 그러니까 독일 전체 그 천연가스 소비량,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 천연가스 소비량의 75%가 네. 화학 회사들이 써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류도 안 되고 전력도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꼭 에너지로서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재료로서 원료로서의 천연가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라인강에 물이 마르면 한국의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이게 독일의 코베스트로라는 데가 여기가 되게 큰 화학회사인데 여기가 TDI 관련한 화학 제품, 이게 정확한 용어는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가 또 심지어 여기 더해서 염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11월까지 가동이 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여기가 전체 글로벌 TDI 수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쇼티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휴캠스 같은 회사들이 주로 올라요. TDI의 원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럼 TDI가 공급 부족이 되면 가격이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또 마진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라인강 물이 좀 마른다, 운송이 안 된다, 그러면 휴캠스라든지 하나솔루션, 애경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우리나라 화학회사들 주가가 쫙 올라요. 왜냐하면 이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재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진이 같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화학 제품 수요가 지금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학 제품을 많이 안 쓰고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황들만 보면은 우리나라 화학 회사들이 조금 좋을 것 같지만 뭐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그닥 좋진 않더라라는 게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좀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려드렸고요. 그러면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아 주요국과 글로벌 물가 상승률 비교라는 이것도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일단 그 천연가스는 특별히 앞으로 더 좋아질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갑자기 돌발 변수로 뭐 막 좋아지는 이런 일이 생겨날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 예. 그러니까 이게 1000%에서 거기서 뭐 2000%까지 올라가느냐, 요거는 사실 아직도 러시아의 판단에 달려 있기는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루에 20% 올라갔던 거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스관 3일 잠그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3일만 잠글 건지 앞으로 계속 잠글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전체 공급량의 20%밖에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의 재고 수준은 2021년 수준을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뭐 3일 잠그고 그 다음에 다시 공급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높은 수준은 유지가 되는데 뭐 지금부터 2000%, 3000% 갈 거냐, 이거는 이게 좀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많이 움직이진 않을 거다. 그리고 천연가스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화학 제품의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요럴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긴 한데 전반적인 화학 업종에 대한 그 수요 전망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수요 전망을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가 오른다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물가가 오른 데는 오르고 안 오른 데는 또 안 올랐어요.
지역별로요? 예, 국가별로도 그렇고 품목별로도 그렇고. 뭐 품목별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가 많이 오르고 뭐가 좀 그러니까 들어갔습니까?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올랐어요. 1.7%, 뭐 일본은 1.3%, 뭐 베트남 2.5%, 글로벌 평균이 7.7% 정도 되거든요. 글로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데나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투자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려면 네. 그냥 인플레이션 다 갑니다. 뭐 것이 안 좋습니다. 금리 오릅니다. 이것만 바라보실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지표긴 한데 품목별로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보려면은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생산자,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생산자 물가에 연동되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연동되는 이 사이클도 봐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오른 나라랑 오르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여기서 제가 어떤 결론부터 그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쫙 오른 부분들이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올랐는데 이 품목이 오른 거에 나머지가 같이 레벨을 맞추면서 올라올 거냐 아니면 나머지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탑으로 갔던 게 내려올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금 개별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볼 때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갈 거냐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올 거냐의 문제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깔려 있는 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가 물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물가를 많이 안 올랐던 그 배경은 에너지와 식료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전체 GDP의 5%를 보조금으로 밀어넣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전체 GDP의 3%. 이게 GDP의 5% 3%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폴란드가 국방비를 GDP의 2% 하다가 3%도 올린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방산주가 다 난리가 났죠. 네. 그 1%포인트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근데 그냥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만 5%라고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지속을 할 수 있겠어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보조금을 이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밀어낼 수는 없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조금 정책 한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봉쇄한다고 거의 물건 내수 소비 되게 많이 죽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살아나게 되면은 그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우리나라만 딱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요새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네, 관련해서. 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되게 뻔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곱씹어 보시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그나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나마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물가 상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너지와 식품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제일 앞서서 이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를 올리는 게 생산자 물가를 많이 올렸어요. 에너지와 식품이 예,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으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의 생산 물가를 자극한 게 있고 네. 생산 물가가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수입 물가에서 에너지 식품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에너지 식품 가격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식품 가격과 수입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뭐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환율이더라. 우리나라가 환율이 너무 높은 게 네.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환율 때문에 미친 영향의 30% 이상은 수입 물가 올라간 거에 30% 이상은 환율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가 관리를 할 때 내부적으로 금리 정책을 통해서 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물가 관리를 해왔는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율 정책을 외환 정책을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면 네. 환율 위로 더 튀는 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를 같이 좀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이창용 총재는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1,300원 넘어가서 1,300원 넘어가면 우리나라 보통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환율 다 망가진 거 아닌가? 잭슨홀에서도 계속 이창용 총재가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문제다.
딴 나라들도 다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펀더멘탈이 괜찮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딴 나라처럼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그런 거라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될 테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1,300원이 넘어가 있는 그 수준에서 펀더멘탈이 잘 견디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타이밍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환율이 높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1,400원 올라가는 것까지 방어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수준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또 연결해서 보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워낙 세게 질러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올해 뭐 0.75, 0.5 했고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올려놓고 내년에도 계속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들에 대한 공포를 지금 우리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역전 날 거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 9월, 10월 되면 우리나라 금리 역전 될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에 딸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야 될 거라는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는 0.25%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올릴 거다. 우리는 빅스텝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펀더멘탈하게 보거나 물가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환율을 비교해 보거나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따라갈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서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또 그 잭슨홀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소통.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 일이 생길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려준다. 근데 지금 이창용 총재가 가야 되는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미국이 지금 금리 급하게 올릴 거 아는데 우리는 0.25%씩만 올릴 거야.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아. 펀더멘탈이 괜찮아. 그리고 이건 무슨 IMF가 외환보유고를 뭐 하라 그랬다는지 말하는지 그 얘기도 되게 재밌게 얘기했는데 내가 IMF에 있었다고. IMF가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외환보유고를 더 쌓으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나도 IMF에 있어 봤는데 우린 그럴 상황은 아니야. IMF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죠.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러면서 또 거기에 그 상방을 제시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미 금리 차는 1%포인트 차이 나는 것까지는 괜찮다. 단순하게 0.25 정도 차이 나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환율 방어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고 환율하고 물가를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줬을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가야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달라요. 석유 같은 경우는 전가를 많이 한대요. 근데 천연가스나 전력요금은 거의 전가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스회사나 전력회사가 공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부분들을 방어를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전가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유회사들 이윤 너무 많이 내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은 우리가 임금도 눌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물가 인플레이션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임금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반발이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과 임금을 이렇게 좀 눌러주는 형평성을 유지를 하면서 개별 품목별로 여기서 물가가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온 상태로 왔을 때 네. 소비자 물가 쪽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특정한 품목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정가가 많이 되는 거는 방어해주고 정부가 거는 개입해서요? 예. 그러니까 개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지금에 있는 상황이 약간 특정 물가가 삐쭉삐쭉 올라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거에서 밑에가 다 올라오게 안 만들려면은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애를 조금 낮춰주고 얘를 잡기처럼. 예, 그러면서 여기 올라오는 걸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우리는 좀 이 시기를 버텨가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위기 상황 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이런 이렇게 잘 특정한 분야를 잘 찍어서 방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요즘에 요 근래 한 목금토 해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삐쭉삐쭉 올라온 애 중에 제일 우리가 좀 그냥 들으면 알만한 게 뭐 대체로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연구원 자료에서 얘기했던 거는 석유 제품이었어요. 석유 제품. 그러니까 어떤 올라갔다 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쪽에서 올라오는 압력들이 있는데
이 압력이 최종 소비자 물가까지 전가를 시킨 게 얼마나 되느냐. 그랬을 때 전력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공기업을 통해서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가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물가에 덜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네.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 올라온 거를 그대로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더라.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 너무 살기 힘들어요. 기름값 너무 많이 들어요. 임금 올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임금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향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눌러주는 것과 동시에 특정하게 삐쭉 올라와서 이윤을 보는 쪽이 있다면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미시적으로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지금의 그 하반기까지의 상황을 잘 버텨야 된다. 우리는 그렇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그 천연가스 유럽에서 문제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금을 임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이렇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려는 하고 그 우려 중에서 특정하게 삐져나오는 것들은 미시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이게 네. 하방으로 확 내려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가 하면 특정 산업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쪽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웠죠. 약간 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가 체크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평상시대로 하면은 이해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은데 지금 동시효과 예비효과 보니까 이걸 보면서 들으니까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가 뭐 지금 뭐 무역 수지 적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니까 대미 상반기 미국 관련한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87%가 늘었습니다. 미국 대상으로 한 흑자는. 그리고 전체 미국 대상 흑자 국가 순위가 14위에서 9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좋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먹힐 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는 3분 후에 지옥에 간다. 야, 지금 한 3분 조금 더 남았는데 뭔가 맛볼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예상으로는 코스닥이 한 3.45 정도, 코스피가 한 2.50 정도 빠지는 걸로 지금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빨리 보내주십시오. 빨리 가서 뭐 도망치게요.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봬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조용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